1에서 2조 원을 늘린 55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9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셋값이 7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상승폭을 줄였던 전국 집값도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다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법원이 KCGI 측이 신청한 한진칼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LG화학의 전지 사업 부문이 독립한 LG에너지솔루션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매출 30조 원 달성을 계획한 가운데 안전성 논란과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 등은 과제로 꼽힙니다. 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법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 신주 발행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통합 작업에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네, 재판부가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구체적인 근거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초대형 국적항공사의 탄생까지 남은 절차와 항공업계의 미래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방금 멘트를 하면서 법원이 이제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KCGI 사모펀드 측의 요청을 기각한 거고 산업은행의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방금 뉴스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잠깐 용어 선택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이유로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신문에 보니까 항공 빅딜 날개를 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결국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3자 산업은행에 대한 제3자 배정에 대한 신주 발행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이와 같은 주주 배정을 하지 않고 제3자에 배정을 했던 것이 사업상 중요한 자본 제휴를 위한 목적, 나아가 긴급한 자본 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심리기일에 이 담당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3자 배정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그리고 대안이 어떻게 있는가 이런 부분을 심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했던 이와 같은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이 대한항공 한진칼을 통해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는데 첫 번째 큰 허들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오케이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하신 대로입니까? 예상하기 어려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만 오늘 그 결과를 놓고 이제 빅딜이 순조로울 거라고 가정을 하면요. 예. 이제야 얘기하지만 세계 항공업계의 몸집 불리기, 그동안에 많은 M&A들 외국에서 있었던 또 각국 1914 체제가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개의 대형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또 우리만의 또 어떤 산업 현실이라고 할까.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에 이제 같이 흐름을 탔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몸집 불리기를 해오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지금 지난주에는 또 어떤 뉴스가 전해졌냐면요. 외신을 타고 블룸버그에서 나온 게 이제 외신에서 전달이 되고 국내에 조금 보도가 됐더군요. 일본이 지금 자하라고 아나 체제인데 네. 거기도 지금 스가 내각의 자문이 헤이조라는 사람이 일본도 이걸 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마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도 발맞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 KCGI 측의 요구사항 주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은 자기가 일대 주주인데 이 한진칼의 유상증자가 과연 조원태 회장 측의 경영권 보호가 아니냐.
그런 목적이다. 그거에 반대한다는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네. 목적의 정당성과 예.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그 KCGI의 그 주장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예. 방어 목적의 어떤 그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렇죠. 주장을 했고 산업은행의 우군 역할을 하려고 그런다. 그렇죠. 그 예. 반면에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죠. 아니 내가 한다고 했느냐. 그거는 이게 국가 정책에 의해서 산업은행에서 제안을 했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마디로 회사의 존립과 국가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그 판결문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예. 지금처럼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제3자의 주식을 배정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것을 모여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경영권 분쟁이 있는데 그 정부가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했지만 예. 더 큰 목적, 어떻게 보면 항공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존립할지 여부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 그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하면 그런 어떤 대의와 정당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단으로서의 이런 부분을 그 사실상 추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의 방어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더 큰 회사의 존립과 국가 정책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결론적으로 어떤 일방에 유리해진다는 그 사유만으로 제3자 배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논리를 세운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이걸 좀 예상을 그러면 하셨습니까? 과거 판례를 통해서 본다면 이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죠? 50부의 결정이 어떻습니까? 좀 사실 그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예. 팽팽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오전에 판단이 나지 않는 걸 보면서 제 실무적 감각은 이거는 한마디로 그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만약에 그 가처분을 받아들여준다고 하면 그 충격이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받아들여줄 때는 실무적으로 최대한 빨리 판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일이면은 이게 산업은행에서 5천억이란 돈이 지금 그 한진칼로 들어가는데 이 오후 늦게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이거는 결국 대한항공 쪽을 손을 들어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밑에 주차하면서 문자가 왔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 났는데 뭐 저도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전체적인 제 실무적 감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뭐 최후의 승자는 이 대한항공과 이게 그 아시아나항공도 되겠습니다만 예. 오늘 승소했던 로펌의 입장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재판부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 법을 따라 판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주식회사 상법상 원리의 가장 큰 것이 일주 일의결권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법에 보면은 주식의 유상증자를 할 때는 그 주주들한테 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제3자한테 배당을 하면 어떻게 되죠? 기존 주주의 주식이 희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데 그 침해된다 하더라도 제3자에 줘야 될 그 필요성이 과연 현저한가? 이 네.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네. 결국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이게 사실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매달 수천억 적자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결국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항공 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절체절명의 위기다라는 어떤 그 설명을 재판부로서는 좀 받아들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법원의 이제 결정을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었는데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한진칼은 상승을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방향을 좀 잡기 어려워서 정말 예측할 수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한진칼은 계속 내리더군요. 한진칼은 내리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그동안 경영권 분쟁을 계속 해오면서 사실 그게 3만 원대였거든요. 그게 지금 뭐 불과 1년 남짓 동안에 저렇게 올랐는데 예. 저는 그 변호사님 말씀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죠. 이게 법원도 판단을 한 것이고 그런데 이 문제의 발단은 이게 경영권 분쟁처럼 비춰졌거든요. 예. 사실 이 출발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에 제가 부채 비율이 2,300%였거든요. 예. 그런데 또 확인해 보니까 2,400%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지금 재무 구조거든요. 그래서 자본 잠식도 50% 이상 됐고,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채권단이 떠안았죠. 그러니까 예. 현산이 포기하고 나가면서 2,500억 포기하더라도 우린 저거 못 떠안겠다. 그러면 이제 산업은행이 고민이 깊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걸 회장이 굉장히 고민 끝에 묘수를 둔 것이 예.
지금 저거를 살리자니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문제고 예. 그렇다고 저거 피 묻히는 거죠. 구조조정을 하자니 구조조정해야 되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에 제시를 했고 대한항공도 지금 경영권 문정에다가 인수금융이라는 거는 원래 주거든요. 인수할 때 부실기업 떠안을 때는 주지요. 적당하게. 그래서 지금 거기서 출발한 것이 자꾸 경영권 문쟁으로 가다 보니까 네. 자꾸 이거 뭐 재벌, 세금 뭐 이렇게 가니까 프레임이 이렇게 짜졌던 거죠. 예. 근데 이 본질은 지금 아시아나가 이제 살게 됐습니다. 아시아나가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지금 채권 발행도 안 되고 지금 신용 등급이 하락되면요. 이스타항공은 왜 이렇게 길거리 내몰고 왜 그 아시아나라고 살려놓느냐 세금을 들여서 그런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예상이 됐는데 네, 네. 이번에 그 어떤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소송이 기각되면서 탄력이 붙게 되면은 아마 긍정적인 아주 순기능이 많이 기대가 되죠. 네. 예. KCGI 측 곧 이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추가적인 법적 움직임에 나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우리가 그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될 경우에는 기각 이유를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항고를 할지 여부를 지금 볼 건데요. 사실 그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늦게 기각을 하면은 이분들 내일 같은 경우에 벌써 이미 그 산업은행에서 한진칼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항고를 한다거나 새로운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신문이나 이런 걸 봐도 만약에 이게 그 KCGR 측이 패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상 오늘 법원이 대한항공 측을 손에 들어주면은 실질적으로 KCGI가 대응을 할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결국 이거에 대해서 항고를 한다 하더라도 예. 그 결과를 집행정지를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인용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뭐 절차를 하거나 할 시간은 좀 있지만 이 늦게 지금 하면은 사실 KCGI로서는 사실은 두 손 두 발 다 묶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항공사 그 어떤 탄생에 날개를 달았다. 그 날개를 다시 잡아서 끌어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여전히 이제 최대 주주 입장에서 지분 확보 경쟁은 계속해서 언젠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강성부 KCGI 대표는 자기가 한 번 이기면 된다. 한 번만 이기면 계속 저항을 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사실 이제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이 지금 이 5천억을 통해 가지고 그 산업은행이 10.7% 정도의 그 신주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KCGI를 포함해서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삼각동맹의 주식 지분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만큼 추가적인 어떤 그 주총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려고 하면은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으로서는 본인들이 계속 얘기하듯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유리하게 쓰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죠. 결국 본인들이 추가적인 자금을 통해 가지고 그 주식 매집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옆에 추가적인 어떤 보면은 백기사나 이런 분들이 규합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점점 더 경영권으로부터는 좀 더 멀어지고 상대적으로 조원태 회장으로서는 좀 더 견실한 어떤 그 어떤 경영권이 유지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조원태 회장 측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우리가 경영권을 이렇게 가지고 가지만 향후에 어떤 경영권 정상화에 실패를 하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아주 견고하고 깐깐한 그 산업은행과의 어떤 협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한테 이와 같은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방금 우리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투자 협약서 예. 거기에 보면은 사실 조원태 회장 이렇게 목을 죄는 조항도 있지 않느냐. 일부에서는 과도하다.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산업은행하고 이제 그 한진칼하고 투자 합의서를 냈는데요. 지난달에 7대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예. 이미 뭐 그것은 다 공개가 됐지만 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예. 일단 산업은행에서 지명하는 사회이사 3인을 넣겠다. 감사위원 선임하고 그게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경영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고 동의를 구해라. 세 번째 윤리경영위원회 설치하고 네 번째 경영평가위원회 해라. 경영평가를 하겠다. 그다음에 아시아나 인수 후에는 통합계획 수립을 지금 이게 지금 그 고용 안정이거든요. 이거 자르지 말아라 사람. 그다음에 그 대한항공이 주식담보로다가 담보 제공해서 처분하는 거 제한하겠다. 그다음에 투자 이거 위반하면 위약금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조원태 회장한테 산업은행,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은 지금 양날의 칸을 쥔 겁니다. 양날의 칸을. 예. 그러니까 무섭게 지금 견제하고 그거에 예. 대해서 행사하겠다. 단 경영을 잘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되면은 참 좋은 일인데 옴치고 뛰지 못하게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지어놨죠. 아니 저게 보면 산업은행이 이제 신주 발행을 하더라도 지분이 10%밖에 안 되는데 예, 10.66%. 사회이사 3명을 선임할 수 있다, 추천할 수 있다. 예. 근데 이 KC자의 강성구 펀드는 지금 지분이 40%가 훨씬 넘는데 사회에서 한 명도 못 보내잖아요. 좀 산업은행이 과도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적대적 M&A 관계니까 예. 이제 거기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은 이제 경영이라는 거는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밀실에서 결정해도 원래 밀실에서 하는 거거든요. M&A는. 그 얼마나 중요한 의사 결정을 그래 뭐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그 보면은 그 아무튼 그 이번에 그 왜 이렇게 강화했겠느냐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쪽에서. 예. 그건 이제 그런 의무감은 있었을 겁니다. 이 국민의 세금을 갖다 집어넣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중하게 감시하겠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강하게 한 것은 물론 그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예. 사실 전례를 보기 힘들 정도로 10.66%를 집어넣으면서 경영권에 아주 강하게 개입하는 거죠. 예, 예. 오늘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인수의 출발점에 서게 됐는데 이 다음 절차 또 앞으로 남은 절차들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남은 절차가 예. 아직도 갈 길이 좀 멉니다. 지금 이제 업황은 지금 장기 국면이 계속 가고요. 코로나19가. 예. 그런데도 지금 유상증자를 3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8천억을 한진칼에다가 산은이 집어넣는데 예. 거기에 5천억은 이제 유상증자에 넣고 예. 그러면 내년 빠르게 대한항공이 또 유상증자를 해야 됩니다. 네. 2조 5천억을 하는데 8천억 집어넣은 거 가운데 7,300억을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넣고 일반 공모는 나머지로 이제 2조 5천을 만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아시아나항공에 유상증자를 합니다. 예. 거기에 1조 8천억을 지금 대한항공이 또 넣습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지주회사, 자회사 대한항공, 그다음에 손자회사가 아시아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내년 순조로우면 내년 말까지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증자도 다 성공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경영 상황이나 업황이 계속 나쁘다면 네. 증자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겠네요. 알아요? 지금 다만 이제 시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대표항공사 단일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마 좋은 평가를 할 걸로 보여지고요. 예. 또 지금 코로나19가 내년이 되면은 그래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내년엔 적어도 50%는 회복될 것이다라는 게 국제기관들의 예측이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캐시플로우가 좀 지금보다는 살아날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좀 조건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죠. 예, 네. 예. 그러면 이 통합에는 여러 단계가 있을 텐데 이 소비자들한테까지 만약에 성공할 때 소비자들한테까지 과연 좋겠는가? 일국적 항공사 하나밖에 안 되니까. 결국 이와 같은 그 법원의 판결이 공정위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렇죠.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결국 그 경쟁 제한성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를 두고 지금 그 설왕설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결국 그 두 가지 큰 케이스가 있죠. 최근에 있었던 그 배달민족, 배민과 이 요기요 사이의 어떤 그 통합 이 M&A를 두고 최근에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상 독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할 수 없다. 다른 제3의 대안을 제안을 했던 그런 사안인 반면에 옛날에 현대 기아차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 제한성이 있지만 산업구조 재편 이런 어떤 정당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예, 예. 둘 중에 어떤 사례에 따라서 갈 것이냐를 두고 지금 법조계나 경영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 항공산업이라는 것이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배민 케이스보다는 현대 기아차 사례를 쫓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그 배민과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그 기업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한 사안인 반면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기아자동차의 어떤 부실 이런 부분을 떠안는 과정에서 산업구조 개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비교를 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려다가 2,500억이라는 그 계약금을 포기해서 뭐 포기는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뭐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그 M&A를 무산시키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자본 잠식이 거의 되고 있고 지금 그 부채 비율이 2,500%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M&A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상
아시아나 항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의 어떤 그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예.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배민 케이스보다는 이 그 현대 기아차 케이스를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 제한성이 있지만 일단 살려두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산업은행과의 어떤 내부적인 7가지 협약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고용 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그 해나가고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갑자기 다들 그런 생각 많이 안 합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시아나 항공에 있었던 그 우리 마일리지 다 날아가는 것 아니냐. 예. 그리고 또 그 약간 쌌는데 그거 이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 어떤 영향이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단기적 내지 중기적으로까지는 어떤 그런 어떤 소비자 후생을 줄이는 식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경쟁 제한성은 일단 넘어서고 일단 살려놓고 보자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을 좀 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의 심사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근데 우리 공정회뿐만 아니라 미국,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중국, 일본 공정회도 통과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글로벌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물류 그러니까 그 여객이 아니고 화물에 있어서 넘버 원인 이런 상태에서 더 이 아시아나까지 가지고 갈 경우에는 이 독점력이 더 높아진다는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EU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런 그 경쟁 제한법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그것을 허들을 넘는다 하더라도 예. 오히려 경쟁 제한성과 관련되는 어떤 국제 규범을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해외 로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단순하게 이 한진칼 내지 대한항공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도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한 곳이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그렇게 겁니까? 될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하면은 뭐 국내 어떤 여객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해외에 나가는 데가 좀 장애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취향까지 뭐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면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독과점 이제 물론 국내 공정위는 말씀하신 대로 저게 생존 그러니까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면은 사실은 저럴 경우는 기아 같은 경우는 떠안겠죠. 그러니까 허용을 했고요. 뭐 대체성이 KTX가 있고 하니까 물론 이제 난 국내보다 해외는 오히려 용이하다고 보는 것이요. 지금 항공 자유화가 지금 보편화되어 있고 1914하고 항공협정으로 이제 운수권을 교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하고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하게 되면은 공동으로 같이 주고받거든요. 우리가 10회 놓을 테니까 너네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복점이 되죠, 경쟁이.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1914 체제입니다, 장거리 노선에서는. 그러니까 그걸로다가 걸린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독점, 그건 아마 뭐 결합에 대해서 승인이 날 걸로 보고 문제는 이제 국내에서 혹시 저게 독과점 폐해가 나올까? 그것은 이제 공정위가 좀 조건을 걸어서 승인할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제주항공도 있고 티웨이도 있고 하지만 LCC들을 어떻게 뭐 정리하라라든지 뭐 어떻게 어떤 통합하라든지 조건이 뭐 그런 붙을까요? 건가요? 그러니까 저게 소비자의 선택이 줄어들게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걸 따져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KTX의 선택권도 가지고 있고 소비자들이 그렇지만 저게 독과점 폐해가 있다면 동정위가 그런 결론을 내겠지만 글쎄 그거 뭐 저 외국에서 국제 시장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국내에서 과연 그 소비자 편익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뭐 저 인수자 쪽에서는 이제 편익이 늘어난다고 보지만 혹시 공정한 그 경쟁이 저해될 요인은 아마 공정위가 조건을 딸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이 뭐 2000%를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항공업황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합한다 하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한다 하더라도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과감한 구조조정 없이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제 규모의 경제로 우리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밀도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남아 돌지 않느냐, 그 노선이 겹치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프리퀀시를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스케줄을 많이 집어넣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경쟁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순기능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두 번에 얘기를 걸쳐서.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저 조원태 회장도 그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거기 저 사장 우기용 사장도 예. 51년 동안 한 명도 자른 적 없다. 우린 그런 회사다. 네. 이번엔 믿어라. 그렇게 두 번이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안 자르겠다는 건가? 보면은
필수 인력이 있거든요. 비행기가 있으면 필수 따라오는 인력들이 반드시 있고 예. 객실 승무원, 정비사, 조종사. 나머지 관리 인력을 어떻게 줄이지 않고 다 계산을 했는데 보니까 핵심은 뭐냐면 비행기 안 줄이겠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기재를 그대로 안고 가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더라도 버티겠다. 예. 지금 이 코로나19가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체력전이거든요. 그러니까 WTO에서 서브시디 막 집어넣어도 예. 그전에는 제소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각국 정부가 막 집어넣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참에 이제 체력 기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한항공은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저걸 버텨내고 공급력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야 사람을 안 자르거든요. 조 변호사님, 이 아까 KCGI 측의 대응 수단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별로 없지만 지금 최대 주주로서 뭔가 이제 전에 법적인 조치든지 뭐든지 나올 것 같은데. 있습니다. 예.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예. 가처분 절차입니다. 아, 요거에 대해서만 가처분 되겠고. 절차이지 이것이 본안 소송 절차는 아닌 것이죠. 짧은 시간 내에 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가압류 절차에서는 질 수는 있습니다만 본안 소송으로 할 경우에 그것이 이번 소송과 결과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뭐 그 이번 50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 이런 대안에 대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예.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양측에서 주장 입증할 시간이 넉넉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거에 대한 항고의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고 예. 더불어서 가장 핵심은 일주일 주주권 그 주권을 침해했다. 상법상 가장 어떤 기본 원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이와 같은 그 어떤 M&A가 모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을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오늘 이번에 세 가지 쟁점에 예.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사실 우리가 소송을 하다 보면은 큰 기업이 뭘 상대로 소송을 하면은 증거가 확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놔라고 하지만 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정도만 가지고 소송을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안 소송을 가면은 이른바 문서 제출 명령 이런 것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정해지는 그런 그 관련되는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을 강제적으로 내놔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금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본안 소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제3자 배정을 함으로써 우리의 주주권이 희석이 돼서 가만히 앉아서 내 주식의 가치가 예컨대 한 주당 예컨대 이제 뭐 5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희석돼 가지고 절반밖에 안 됐다. 가만히 앉아서 손해 봤다. 이렇게 되면은 주의적으로는 이와 같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예비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결국 KCGI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로서 그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그 어떤 취득하기 위한 소송 절차는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KCGI 강성부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가서 우리는 한 번만 이기게 된다라는 예.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생각합니다. 한진칼에 지금 임시주총도 소집을 해놨잖아요. 네네. 한진칼 경영진에 자기들의 이사를 진입시키기 위해서 임시주총을 소집했는데 뭐 한진칼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죠. 결국 지금 50% 플러스 알파만 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은행까지 지금 10.66%, 10.7% 정도가 되면은 결국 조원태 회장 측의 어떤 지분이 과반을 넘게 될 결국 같은 측의 라인에 섰는 측이 있게 된다고 하면은 물론 뭐 본인들이 이제 주총 소집을 요구를 예.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주총 소집을 한다고 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싸웠을 때에 지난 3월 달과 같은 결과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그 강성구 펀드 쪽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보통주로 배당할 것이 아니고 예. 우선주로 해서 하면 예. 되는 것이 아니냐. 예. 나는 계속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오 교수님, 이 전체적인 글로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워낙 항공사들이 어려운데 글로벌한 환경의 항공업의 어떤 전망이랄까? 과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전체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한항공이 뭐 우리나라의 대표 항공사긴 하지만 세계 무대에 갖다 놓으면은 그저 뭐 18위, 19위 여객 부문만 놓으면 20위권 바뀌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은 세계 5대 항공사가 있습니다. 미국이 3개입니다.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델타. 유럽이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KLM. 이게 다섯이 빅5거든요.
얘네들을 보면은 2000년대 들어서 처음 M&A를 했습니다. 우리 노스웨스트나 뭐 US 에어웨이스, 컨티넨탈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빅5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렇게 우리도 이제 통합 체제로 가면은 한번 견져볼 만합니다. 물론 그거를 뭐 7위니 뭐니 언론에서 재미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얼마나 시너지를. 근데 대한항공은 사실은 51년 동안 정부의 돈 한 번도 벌린 적이 없거든요. 돈 10만 원 달래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크게 받는 거죠. 그래서 저 노하우, 뭐 욕은 많이 먹었지만 그 쌓여있는 노하우는 한번 믿어볼 만하다. 이제는 그야말로 글로벌 메가 캐리어로 한번 도약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보증권의 오기철 차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 국내 증시는 전일 MSCI 지수 변경 영향이 일단락되면서 코스피 지수 42포인트 상승한 2,634포인트, 1.65%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891포인트, 5포인트 상승한 0.59%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에 영향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 쪽에서 특히 이제 여기인과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죠? 일단은 11월 지수 자체가 일단은 좀 상당히 좀 급등한 측면도 있었고요. 일단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도 발생을 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일단 부담에 작용을 했던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더나 이제 백신 긴급 사용 신청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다시 일단은 그렇게 나빠지는 않은 상황에서 좀 마무리가 된 측면도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중에서 한 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은 출시된 게임 서비스를 좀 안정적으로 좀 제공하는 것과 파이프라인을 강화한다는 그런 의견들을 내면서 오늘 5% 정도 상승을 나왔고요. SK하이닉스가 이제 예상보다 좋은 반도체 시장의 전망에 힘입어서 일단 오늘 일단 3%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내일 시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지수가 전일 하락을 일단은 일정 부분 대부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장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순환매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은 반도체 및 게임즈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시장 접근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격 급등 속에 변동성도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비트코인은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인 블록체인을 구현하는 도구인데요. 가상 자산으로도 불립니다.
블록체인 전문 투자 회사인 해시디의 김서준 대표 모시고 비트코인 동향과 블록체인 산업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최근에 비트코인이 워낙 막 오르니까 뭐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을 넘었다가 다시 폭락했다가 또 오르고 뭐 투자자들 관심이 너무 많은데 이 비트코인 시세 동향을 지금 최근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 대표님? 네, 저희가 작년 말에 그 한 해 동안의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예. 내년도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을 좀 예측해보는 시간을 작년 말에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올해 있을 그 블록체인 산업의 10대 예측 중에 하나로 예. 2020년 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어요. 아, 최고가인을 올해 돌파할 것이다. 네네, 작년 말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예상을 했군요. 네. 어. 근데 그때만 해도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말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 거의 2만 달러에 접근했었죠. 그때? 거의 접근했다가 네. 그다음에 18년, 19년 동안 계속 시장이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회의론도 많아졌고 다시 한번 이게 그냥 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시 시장이 커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까에 대해서 회의론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산업의 그 최전방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계속 출렁이고 좀 좋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이 시장의 인프라 자체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의 인프라라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자체를 전송하는 기술적인 기반이 여러 가지로 이제 기술적인 진보를 많이 이뤘는데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 이제 전송 수수료나 전송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사이드 체인이라 그래서 비트코인을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또 저렴한 수수료로 전송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기술들이 개발이 그동안 많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사용자들의 접점인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관리하거나 이제 보관을 하려면 결국 지갑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암호화폐 지갑이요? 네, 예. 네,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보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어. 프라이빗 키를 자기가 종이에 써가지고 금고에 보관하라고 하는 게 이제 FM인데 예. 사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도 이걸 하라고 좀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복잡하고 예.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많은 변화들을 보면 사용자들이 일일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지갑을 만들지 않아도 날마다 사용하는 그런 그 플랫폼 회사들 대표적으로는 뭐 메신저 회사들 네. 뭐 사실 카카오라든지 그 일본의 라인이라고 하는 대형 메신저 그리고 우리가 뉴스로 많이 접했던 페이스북이 이제 리브라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준비하면서 결국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20억 명 정도가 날마다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예, 왓츠앱 이런데 지금 지갑을 다 붙일 준비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뉴스로 나온 게 이제 페이팔도 비트코인 지갑을 붙여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오면서 네. 비트코인 값이 굉장히 오른 것 네. 같아요. 페이팔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쓰겠다, 네, 인정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페이팔의 영향력이 큽니까? 페이팔 같은 경우도 이제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뭐 가장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온라인 쇼핑이나 뭐 송금 같은 걸 할 때 많이 쓰는 네트워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그런 페이팔이 이런 비트코인을 지갑을 만들어주고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나 송금을 가능하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예. 정말 많은 일들이 그동안 일어나고 있었던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상 자산의 어떤 네트워크 효과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요. 김 대표님, 지금 네. 이제 비트코인을 가상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또 암호화폐로 부르기도 하고 우리 정부는 관련 법에 가상 자산이라고 쓰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사실 뭐 표준적인 단어가 뭐 이거다라고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화폐라고 하는 그 좀 지역적인 의미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화폐라고 하면은 실제로 결제를 할 때 쓰는 용도로 더 생각을 하는데 예. 자산이라고 하면 조금 더 광의의 의미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블록체인 네. 생태계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자산이 결제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의 자산으로서의 내러티브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용도까지 다 포함한 개념으로서는 자산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이제 오를 거라고 작년 말에 예상을 하셨다는데 어느 정도로 올 거라고 혹시 가격 예상을 하셨습니까? 사실 뭐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려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회사들이 이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면서 지갑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들을 작년부터 저는 관찰을 하고 있었고요. 예. 또 하나 중요했던 포인트가 제도화인데 제도화. 그게 네.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 환경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 가상자산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통화감독국이 모든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은행에서 직접 수탁하거나 뭐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가능케 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맡아주거나 네. 뭐 거래할 수 있게 수탁 서비스를 은행이 허용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 안 됐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한국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KB국민은행 사상 최초의 조인트 벤처라고 알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이 네. 해시드와 또 뭘 만들었어요? 네, 해치랩스라고 하는 그 지갑 개발사와 함께 예. 가상자산을 수탁하고 그 외에 다양한 이제 가상자산 기반의 그 일종의 은행 같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해시드와 함께 진출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KB국민은행뿐만이 아니라 뭐 제가 알고 있는 다양한 그런 뉴스들을 종합했을 때 예.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같은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은행들도. 네. 그리고 특히 내년 3월 25일에 특근법 시행령이 나오고 나면 이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라이센스가 이제 나옵니다. 가상자산 네. 사업자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가상자산을 다루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특근법이라는 되는 것이 특정 금융 정보를 거래하거나 뭐 보호하는 네, 그런 관련 맞습니다. 법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약간 그레이한 그런 에셋이었는데 네.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회사들이 다룰 수 있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외국에서 보면은 뭐 시티은행 같은 곳에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오를 것이다. 뭐 3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네. 일반적인 전망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너무나 많은 예측들이 있어서 그거를 뭐 제가 하나씩 다 언급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티은행 같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대형의 시중은행도 글쎄요. 네, 내년 말에 뭐 3억이 넘는다라는 네. 가격의 리포트를 낸 걸 보면 사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총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뭐 삼성전자 정도의 시총인데 시가총액. 네, 근데 이게 전 세계의 어떤 새로운 대안 자산으로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여전히 너무 작다라는 생각들을 기관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비트코인 이제 같습니다.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총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100만 개니까 시총이 올라가면다는 얘기는 가격만 계속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늘어나질 않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까 그걸 제도화라 그랬잖아요. 기관 네네. 투자가들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계속하는 거. 또 어떤 분야가 이런 디지털 자산, 이런 비트코인의 전망을 밝게 하는 어떤 환경 변화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외에도 이게 사회적인 어떤 이념의 변화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이념. 네, 혹시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확 이게 사용이 늘어난 그런 건가요?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다 공통된 흐름은 굉장히 중앙화된 형태로 그 금융을 통제하고 있었던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대응을 못하고 있었고 예. 과도한 양적 완화로 지금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 달러의 패권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 정도 양적 완화를 한다고 달러 환율이 그렇게 급락하지는 않았는데 예.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5일도 달러를 거치지 않고 결제하는 그런 통로들이 많아지고 있고 네. 또 미국의 그 달러 자체가 기축 통화로서의 입지가 조금씩 약화되면서 새로운 대안 자산이나 대안 통화에 대한 그 투자를 일부분이라도 해야 오히려 전체적인 자산을 해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형 기관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예. 전체 이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한 1%에서 2%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해칭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게 많이 늘고 있군요. 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어떤 뭐 대체 화폐라고 할 수 있을까? 금과 그 위치를 놓고 좀 경쟁할 만한 자리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역할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내러티브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네.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내러티브인데요. 디지털 금이다. 네, 근데 금보다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뭔가요? 예를 들어서 금을 직접
뭐 앵커님께서 집에 보관하지 않지 않으십니까? 네. 네, 금을 현물로 보관하기는 좀 어렵죠. 음. 근데 비트코인은 누구나 지갑만 있으면 현물로 진짜 내가 보관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뭐 어떤 국가나 금융기관이 뺏을 수도 없거든요. 온전히 나의 소유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산이고 네. 디지털 경제에 맞는 거고 음. 전 세계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순간에 전송을 하거나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게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면서 점점 더 그렇군요. 가치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중국을 뭐 선두로 해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 발행되는 비트코인이 사라질까 아니면 더 위상이 높아질까? 어떻게 김 대표님 보십니까? 저는 명확하게 위상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높아질 생각을 것이다. 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전통의 그 금융 인프라에서 예. 디지털 화폐를 국가가 이제 CBDC라고 하죠. 예. 발행하면서 기본적으로 더 디지털 경제, 디지털 화폐로서의 트랜지션이 많이 일어날 거고요. 네. 근데 그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굉장히 통제하는 환경의 또 다른 금융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디지털화된 환경 내에서 조금 더 탈중앙화되고 중립된 방식으로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나 경제를 만드는 수요가 오히려 이 디지털 화폐를 타고서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디지털 자산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는 이제 인센티브고 도구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뭐 규제만 너무 하는 건지 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덜 하는 것인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규제 환경을 보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심지어 중국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예. 한국에서 특히 이제 토큰이 발행되는 형태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토큰 발행을 못 하죠. 네, 지금?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전 모 장관님께서 네. 굉장히 험한 발언을 하신 이후로 예전에 그 법무부 장관 네, 맞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음.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이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림자 규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네. 법적 규제도 없는데 네, 맞습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을 본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예. 그 벤처기업 등록도 안 해줬었고요. 예. 카지노 도박을 하는 업체처럼 이제 막 봤던 아. 거고 해외 투자를 하거나 뭐 해외 송금을 하거나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도 한국은행이 승인도 안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예. 글로벌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음. 조금씩 이 분위기가 바뀌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중기벤처부 박영선 장관님께서 좀 전폭적으로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서 프로토콜 경제. 네,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키워드로 네.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서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그런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서 좀 본격적으로 새로운 이제 그 정책의 변화들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은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닷컴 버블 때처럼 예. 한 번에 그 거대한 거품이 이제 한 번 식는 과정에서 많이 없어졌죠. 네.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시장이 정화가 되고 성숙되면서 굉장히 단단하게 제품이나 그 플랫폼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들도 다수 살아남았고요. 이런 곳들은 아마 내년부터 굉장히 큰 기회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네. 뭐 그런 회사에 우리 해시드에서 투자도 좀 많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네. 할 계획인가 어떻습니까? 네, 계획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투자사이기 때문에 예. 그런 회사들을 발굴하고 지원해가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사용 환경이 내년에 더 활성화될 것으로 이제 보시네요. 작년 말에 예상했던 올해 비트코인 시세를 예상했잖아요. 네네. 내년에 그 블록체인 그 산업의 현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년 이후에?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응축됐던 그동안의 인프라 환경이 좋아졌던 것들이 뭐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내년은 아예 내년 초부터 뭐 지금 리브라가 내년 초에 런칭할 거라는 그런 관련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네. 예, 디지털 화폐 네, 이제 리브라. 본격적으로 내년 초부터는 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뭐 비트코인 가격도 자연스럽게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산업이 활성화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따라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인덱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꼭 쓰든 안 쓰든 그런 걸 떠나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 환경과 제도가 이렇게 커지고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비트코인을 취급하거나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가는 커뮤니티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이 그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경제 인프라가 커질수록 동반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상자산 또 암호화폐에는 비트코인 말고도 이런 다른 코인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데는 관심을 가질 만합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그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상의 기능은 없지만 마치 탈중앙화된 아마존 AWS 서버처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고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구동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이더리움 같은 네. 뭐 플랫폼 토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뭐 그런 식의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개별적인 마치 스타트업들이 주식 발행을 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 디앱을 발행하고 그 디앱의 토큰을 발행하는 또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사실 개별적인 프로젝트 하나하나는 워낙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등락이 굉장히 크고 예.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매에 대한 추천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런 시장 자체가 커지고 경제 환경을 바꿀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으시다면 비트코인 정도는 조금씩 뭐 적립금을 이렇게 드시듯이 조금씩 투자하시는 거는 권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블록체인 산업의 어떤 규모라든지 네. 이게 발전을 좀 낙관적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을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네네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매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2022년 1월부터 이제 매기기로 했던데 이거는 조금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그게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을 포함해서 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게 제도화가 많이 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세금을 진즉 걷고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정도 시점이면은 오히려 이거는 더 시장에는 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을 매기는 시점부터의 가격으로 세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세금을 내는 구간까지의 그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도화를 하고 환경을 정비한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네네. 세금을 내야 오히려 이제 제도권에 들어온 자산으로 완전히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금융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 KCGI 측의 반발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사모펀드 측은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통합의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네,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